안녕하세요. 누구나 과거가 있듯 저에게도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익명의 힘을 빌려서라도 말하고 싶어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공부를 끝마치지 못했어요. 겨우 고등학교만 나와 바로 취직을 하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철물점을 운영하였는데 그렇게 괜찮은 벌이는 아니었기에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일을 해야만 했죠. 꼭 대학교를 가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잠시만 미루기로 하였어요. 일단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리하여 졸업을 하자마자 우연한 기회로 백화점 안내데스크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여 가정에 보탬도 되었고 이제서야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제 스스로 만족했던 것 같네요. 대학교를 형편상 가지 못해서 항상 아쉬움은 남아 있었지만요. 백화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많은 부류의 사람들도 봤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첫 번째 인생 공부가 시작되었던 거죠. 백화점 특성상 VIP 고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저와는 아예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던 중에 우연히 어렸을 적 아는 동네 오빠와 마주쳤어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일 끝나고 밥을 먹게 되었어요. 어머, 오빠, 너무 오랜만이다. 아주머님은 잘 계시지?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연락도 딱 끊고. 오빠네 그렇게 이사 간 뒤로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셨어. 지금 무슨 일해? 우리 어렸을 때 재밌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아, 그러게. 우리 집 그때 사정이 있었어. 너 그거 알지? 우리 집 선산이 엄청 올라서 그거 팔았거든. 그래서 빚도 갚고 그 동네도 완전 뜬 거고. 지금은 조그만 사업체 하나 운영하고 있어. 나도 네가 여기서 일할 줄은 몰랐네. 나도 반갑다. 동네 오빠는 저희와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자취를 감췄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가지고 있던 선산이 올라서 팔았다는 거였죠. 그리고 지금은 꽤나 부유하게 살고 있던 거였고요. 동네에서 같이 자란 오빠가 이렇게 멋지게 성공을 했다니 한편으론 기쁜 마음도 있는 반면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었죠.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아, 그렇구나. 너무 잘 됐다. 아주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편안하시니까 너무 다행이다. 그럼 오빠는 뭐 사러 온 거야? 잠깐 뭐 좀 사러 들렸는데 나도 놀랬어. 너를 여기서 만나다니. 그렇게 이사 가고 나서 너 많이 보고 싶었거든. 얘기를 못했던 것도 걸리고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다. 오늘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은 건강히 잘 계시고? 그렇지. 그러게, 오빠네 말없이 이사 가는 바람에 나도 얼마나 놀랬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만났으니까 종종 연락하면서 지내자. 동네에서 우리가 좀 친하게 지냈어? 앞으로도 쭉 친하게 지내자고. 내가 오빠가 없어서 얼마나 의지했는데. 그래, 자주 보며 지내자. 말 나온 김에 쉬는 날이 언제야? 너 쉬는 날 맞춰서 나도 쉴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만나자. 어렸을 적 너무 의지했던 오빠를 이렇게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니 그래도 조금은 남자로 느껴지고 설레었습니다. 너무 멋있어진 오빠를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다행히도 오빠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그날을 계기로 종종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성공한 오빠는 옛날의 동네 오빠가 아니었어요.
이건 너무 비싸다. 우리 딴 거 먹자. 이건 어때? 가격도 괜찮고 적당한 것 같은데. 이거 시킬까? 아니면 오빠 먹고 싶은 거 있어? 아, 수정아, 괜찮아. 다 시켜도 돼. 오빠 이런 거 사줄 능력 되니까 가격 보지 말고 다 시켜. 진짜 괜찮아. 너한테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깝다니까. 이거 먹고 너 옷도 좀 사줄게. 이제 내 여자친구면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괜찮으니까 다 골라. 알겠지? 사회 초년생인 제가 봐도 너무 멋있었네요. 그렇게 전 스며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된 오빠는 저에게 뭐든 아낌 없었어요. 어렸을 때 서로의 집 형편을 너무 잘 아는지라 저희 집 형편을 말 안 해도 알았고 제가 형편 때문에 대학교를 가지 못하였다는 것도 마음 아파했죠. 그렇게 한 해 한 해 시간이 가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컸었죠. 아직 저의 존재를 모르는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를 보시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등등 걱정 반 기대 반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좋아하실까? 어렸을 때는 나름 예뻐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달라졌으니까 오빠에 대한 기대도 크실 텐데 혹시 내 존재에 대해서는 말해봤어? 일단 오빠가 먼저 운을 띄워보는 게 낫지 않을까? 무턱대고 찾아가는 것보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엄마도 너 똘똘하다고 어렸을 때 예뻐하셨잖아.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얼마나 반갑겠어, 안 그래? 그렇게 남자친구 말만 덥석 믿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그래도 형편이 나아졌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의 집을 와보니 정말 성공했구나라고 느꼈어요. 집은 평창동에 차고의 외제차들도 세 대나 있었죠. 눈으로 보니 주눅이 들었어요. 그렇게 초인종이 눌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머니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인사를 드렸죠. 아주머니, 너무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셨어요? 저 기억하세요? 저 수정이에요. 너무 놀라셨죠? 제가 오빠 여자친구입니다. 엄마, 놀랬지? 나 만나고 있다는 사람이 수정이야. 수정이 알지? 왜? 우리 앞집에 철물점 했던 수정이네 있잖아. 아주머니는 놀라셨는지 말이 없었어요. 아니,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머니의 침묵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니, 수정이 오랜만이구나. 그래, 잘 지냈니? 여기는 어떻게? 아니, 그냥 뭐, 친한 오빠 동생이니 인사하러 온 거니? 아니, 수정이 내가 만나는 친구야. 말했잖아. 결혼하고 싶은 여자 있다고. 그게 수정이에요. 엄마도 수정이 어렸을 때 똘똘하다고 많이 좋아했잖아요. 맨날 며느리 삼고 싶다고 했으면서, 안 그래? 수정이 부모님도 엄마 되게 보고 싶어 하셨대. 뭐? 결혼? 너 무슨 결혼이 장난이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이야. 수정인 반가웠고 인사는 했으니 돌아가거라. 그렇게 어렸을 적 친하게 지냈던 아주머니, 아니 예비 시어머님께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은 나아진 경제 상황만큼 그에 맞는 며느리를 바라는 것 같았죠. 저는 어머님께 어렸을 적 가난한 철물점집 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처음 겪는 상황에 얼떨떨하기도 하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미안해, 수정아. 내가 미리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 했나 봐.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런 것 같아. 다음에 다시 와서 인사드리자. 다음에 와도 변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아주머니는
내 형편을 다 아시니까 싫으신가 봐. 이제는 오빠네 집이랑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랑 결혼하길 바라는 것 같아. 자신 없다.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그날은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가야 했어요. 저는 집에 가서 펑펑 울었죠. 이 모든 것이 가난해서인가? 내 직업 때문인가? 자책하며 그날은 밤을 꼴딱 새웠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일터로 가야 했어요. 그렇게 출근을 하였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섰어요. 안내를 해드리려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 놀랄 수밖에 없었죠. 놀랐니? 인태한테 물어서 찾아왔다. 백화점에서 일한다더니 안내데스크에서 일하고 있었구나. 잠깐 시간 되니? 아, 네. 10분만 있으면 교대 시간이라서요. 저기 안쪽에 가보시면 커피숍 있어요. 가서 계시면 교대하고 갈게요. 그렇게 교대 시간이 되어 저는 서둘러 아주머니를 뵈러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표정이 안 좋은 아주머니였죠. 긴 말하지 않으마. 너 만나서 반갑지만 어렸을 때 봤던 수정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너가 봤다시피 우리 집은 옛날이랑 차원이 달라졌어. 우리 애가 사업을 하니까 나는 전문직 며느리를 원했고, 그리고 너 어렸을 때 공부 잘하지 않았니? 아니 어쩌다가 대학도 안 가고. 아휴, 긴 말할 거 없다. 난 할 얘기 다 했어. 더 이상 이런 일로 너 보고 싶지 않구나. 일어나마.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심려 끼쳐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괜히 심려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인태 오빠 우연히 만나고 저희 감정만 너무 앞세운 것 같아요. 아주머니 마음은 잘 전달받았어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님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셨죠. 내가 어렸을 때 알던 아주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쌀쌀 맞으셨어요. 그렇게 완전 거부를 당하고 돌아서는 길, 제 자신을 자책했죠. 공부라도 포기하지 말 걸 이렇게 자책했어요. 우리 그냥 헤어지자. 나 오빠 못 만날 것 같아. 아주머니한테도 약속 드렸고, 우리 그냥 좋은 추억만 간직하자. 더 이상 만나기 힘들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못 헤어져. 우리 이렇게 만난 게 보통 인연인 줄 알아? 엄마 때문에 그래? 내가 설득할게. 나만 믿고 기다려줘, 어? 그렇게 이별을 고했지만 절대 못 헤어진다는 남자친구, 일도 하지 않고 어머니만 설득해 나갔죠. 그렇게 끈질기게 1년을 설득한 결과 결국 아주머니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에겐 헬게이트의 문이 오픈되었죠. 일도 그만둬라. 뭘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다니냐? 내 친구들도 이제 네 얼굴 아는 마당에 누가 물어보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넌 그런 센스도 없니? 옛날에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알겠니? 아니 넌 어쩌다 그 모양이 됐냐? 어렸을 땐 꽤나 똘똘해서 괜찮더니만 전혀 뭐 하나 나아진 건 없는 거 아니냐? 사람이 살면서 발전을 해야지 나원참. 어쩌다가 우리 아들이? 네? 그래도 하던 일인데 말미를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만두더라도 갑자기 그만두면 일할 직원이 없어서 그때까지만 다닐게요. 뭐야?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내가 그 옛날에 니네 옆집 살던 아줌마 같아? 당장 그만둬. 내일부터는 이 집에서 할 일이 많으니. 어머님은 막무가내로 일을 그만두게 했어요. 그리고 집안 살림에 전념했어요. 남편이랑은 행복했지만
남편은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니 하루 종일 전 어머님과 같은 공간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절 한시라도 가만두지 않았어요. 얘, 빨래 널었냐? 빨래 널고 고구마 좀 구워라. 그리고 이따 잔디 관리 좀 하고. 그리고 내 방 이불도 빨고. 넌 내가 꼭 말을 해야 하냐? 알아서 척척 못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집안일이라도 잘해야지. 꼭 내 입에서 말을 하게 만들어. 저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이따 서점 좀 갔다 오려고 하는데 그럼 하던 일 마저 하고 다녀올게요. 뭐? 서점은 왜 가는데? 아주 팔자 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넌 고상하게 앉아서 책이나 읽겠다는 거야? 어머님은 돈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백화점을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었던 대학 진학을 하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해보는 것이었죠. 물론 백화점 다니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나중에 대학교를 가려고 모아놨던 돈으로 말이죠. 제겐 꿈이 있었거든요. 이제 천천히 꿈에 다가가고자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대신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고요. 좋은 결실이 이루어졌을 때 남편에게도 깜짝으로 말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고 생각했죠. 힘든 시집살이 속에 틈날 때마다 저의 공부는 시작되었어요.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꿈을 이룬 내 모습을 생각하며 열심히 했네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폭언을 일삼았어요. 저도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던 상태라 견디기 힘들었고요. 너만 보면 내가 한숨이 나와. 아니 어쩌다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다냐? 진짜 인연 실기다. 달라붙을 걸 붙어야지. 너 우리 아들 돈 보고 달라붙은 거지? 어디 콩고물 떨어질 거 있나 싶어서 안 봐도 비디오야. 니까짓 게 백화점 안내나 하는 주제에 우리 아들을 꼬셔? 아우 열불나. 잠잠하다가도 갑자기 우라통이 확 치미네. 나랑 도대체 무슨 왼수를 졌나? 아유. 어머니,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돈 보고 결혼했으면 지금 이 집에서 이렇게 살림만 하고 있겠어요? 전 오빠 사람이 좋고 다정해서 결혼한 거예요. 말씀 좀 가려하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속상해요. 이러면 잘하려던 마음도 싹 사라져요. 아세요? 나중에 내 재산 빼돌리려고 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택도 없을 줄 알아. 알겠어? 어디 철물점집 딸이 우리 집에 감히? 어머니, 예전엔 저희 집 엄마 아빠랑 그렇게 잘 지내놓고 지금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힘든 시절이 있었잖아요. 뭐? 말이면 단 줄 알아 이게? 그 잠깐 어려웠던 시절 가지고 그러는 거냐 너? 그래서 내가 너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주 착각도 유분수지. 우린 너네 집이랑 레벨이 달라, 알아? 같은 동네 살았다고 똑같이 생각 말아라. 아주 불쾌하게 짝이 없으니까. 어머님은 예전 동네 얘기만 나오면 더 화를 냈어요. 계속 입에 달고 사는 말씀은 저희와 본인들은 다르다는 말이었죠. 정 그렇게 폭언을 한 귀로 흘리며 새벽에는 공부를 하였어요.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 꿈을 이루고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편의 힘이 아닌 정말 온전히 내 힘으로 하고 싶었죠.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어머님은 가면 갈수록 더했고 남편은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지쳐만 갔습니다. 저도 공부와 고된 살림을 병행하는 게 정말 힘들었죠.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 못할 일이라고 되뇌었죠.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아침부터 저녁까진 고된 집안 살림을 저녁부터 새벽까진
대학교 입학 공부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걸까요? 4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남편은 저에게 마음이 떠난 지 오래였죠. 어머니와 저의 고부 갈등도 지치고 일도 힘들고 저와의 대화도 줄더니 이제는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차가워지자 시어머니는 이때가 적기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에게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쟤 무슨 생각하는지 아예 모르겠다 아주. 분명 집안 재산 빼돌리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애가 얼마나 바락바락 대드는지 내가 살맛이 안 난다. 애비 없으면 아주 심의를 산송장 취급하는데 내가 억울해서 살 수 있겠냐? 너만 없으면 돌변하는 것을. 뭐? 엄마 말이 사실이야? 당신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한테 말대꾸하고 그러는 거야? 집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래? 아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어머님한테 말대꾸를 할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하루 종일 어머님이 하라는 거 하고 밤이 돼서야 겨우 4시간 생기는 거 자기가 더 잘 알잖아. 어떻게 어머님 말만 듣고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아 진짜? 이제 다 지겹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네가 어떻게 했길래 어머니가 매번 저러시는지도 이해가 안 가. 그렇게 어머님의 이간질로 남편은 더 저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그 멀어진 틈을 타 어머님은 대놓고 마담뚜를 불러 남편의 재혼자리를 알아보곤 했죠.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조차도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이제 인태 마음만 완전히 돌리면 된다. 넌 이 집 재산에 기여한 것도 없으니 빈몸으로 온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돼. 이제 알겠니? 넌 유효기간이 5년도 안 되는 애야. 알아서 눈치껏 나가길 바랄것만 기어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인태는 재장가여도 선볼 사람들이 줄을 섰다. 승무원이니 선생님이니 너랑은 비교도 안 되지. 네 수준을 이제 알겠어? 어머니, 진짜 너무하네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제가 가난해서 그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저를 봐줄 순 없나요? 봐줄래야 봐줄 수 있겠니? 너를 보면 그 구질구질하게 살던 때가 떠올라. 알아? 그리고 넌 그때나 지금이나 발전도 없이 한심하고 그런 애가 남자 하나 물어서 인생 필려고 하는 게 내가 용납이 안 돼. 너란 애랑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 누군 좋아서 이런 삶 사는 줄 알아요? 제가 그동안 그럼 이 시댁에서 어머님이 하라는 거 다 하고 외출 한 번도 못하고 이렇게 산 거는요? 제가 인생 필려고 시집 갔으면 그동안 집에만 있었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저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땐 안 그러셨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애가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안 그러니? 난 너를 우리 집 가정도우미 그 이하로도 생각해 본 적 없어. 충격적이었죠. 절 싫어하는 건 알았지만 그동안 가사도우미로 생각했다니 너무 가슴에 상처가 되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전 그래도 당신을 정말 잘 모시고 싶었는데 당신에겐 가사도우미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하니 드릴 말씀이 없네요, 더 이상. 제가 노력한다고 한들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말해보세요. 뭐, 당신? 그래, 내가 원하는 건 너 빈털터리로 이 집 나가는 거. 더 이상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그냥 인태랑 이혼해 줬으면 좋겠다. 넌 그냥 싫어. 널 보면 가난이 다시 전염될 것 같아. 너희 집 철물점도 그대로고 발전도 없이 말이야.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나가거라. 이 말을 듣고
걸레를 어머니 쪽으로 확 패대기 친 후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마음 떠난 남편의 태도 또한 시어머니와 같았지만요. 남편은 또 무슨 일이 난 거냐 하면서 집에 기가를 했죠. 기가한 남편을 데리고 거실에서 얘기를 꺼냈어요. 너무 우라통이 치밀어서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이혼 말씀하시는데 오빠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나도 이제 지친다. 어머니는 나 며느리로 생각 안 해. 지금도 내가 있거나 말거나 오빠 재혼자리 알아보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해? 이제 나도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미안하다. 결혼도 내가 다 밀어붙여놓고 책임도 못 지고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도 너한테 미안하고 엄마랑 너 사이에서 지치네. 미안해. 이러려고 너랑 결혼한 게 아닌데 너한텐 내가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그냥 이쯤에서 정리해. 너가 조그만하게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은 내가 보태줄게. 미안해. 이혼하자. 서류는 내가 준비할 테니까 넌 할 거 없을 거야. 자금? 오빠도 내가 오빠 돈 보고 결혼한 것 같아? 나 돈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셋 있고 행복하게 사는 거였는데 차라리 어머니랑 연을 끊을 순 없어? 얘, 무슨 자금이니? 얘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절대 안 돼. 빈몸으로 나가라. 더는 말할 필요도 없어.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 결혼 전 저를 끈질기게 설득했던 거와 달리 지금 남편은 스스로 저를 놓았어요. 그리고 이젠 지친다고 하였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폭언, 지켜줄 수 없다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이 집에 내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느꼈네요. 내 그럴 줄 알았지. 너한테 질린 게야. 이럴 줄 알았으면 혼인신고도 말리는 건데 굳이 우리 아들한테 이혼남 딱지를 붙게 만들다니. 내가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하여튼 인태 너무 생각 잘했다. 지금이라도 얼른 나가. 그래서 저는 바로 소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위자료를 한 푼도 주지 않으려는 시모를 무시하고 악착같이 소송에서 제 몫은 챙겨 나왔어요. 그동안의 시모의 폭언, 부당한 대우, 증거물들로 시모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했네요. 그리고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수중에 남은 돈과 준비하고 있던 공부를 해야겠기에 당장 친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이별의 아픔을 오로지 공부로 풀었습니다. 그 후 저는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의대였어요. 어려서 꿈인 의사가 되기 위해 제 꿈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원하던 대학생이 되었어요. 당장 이혼을 했다는 슬픔이 있었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어 좋았네요. 모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학교집 생활을 할 무렵 전 남편에게서 미안하다고 다시 돌아와 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외면했죠. 어차피 돌아가도 똑같이 반복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6년간의 대학 생활을 끝내고 대학병원에 정식 인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이라는 상처로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저는 의사라는 선물을 안겨드렸어요. 혼자서 해냈다는 성취감에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턴을 끝내고 저는 산부인과라는 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혼 후 12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저는 불임 클리닉을 개원했습니다. 나름 업계에서 유명하기도 하였고 난임 여성분들이 예약을 하려면 줄을 설 정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일에 치여 살았고 제가 맨손으로 읽어낸 기쁨이었죠. 한번 결혼에 실패한 탓에 결혼은 다신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시절이 있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이기에 항상 겸손했죠. 불임 클리닉에는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들도 많이 왔고 아이를 너무 원하지만 가지지 못하는 마음 아픈 환자들이 많았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임신을 도와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고요.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까지도 꾸준히 다니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보던 중 저에게 일생일대의 통쾌한 사건이 발생하네요. 에구, 이번엔 착상까지 됐었는데 아무래도 배아가 많이 약했나 봐요. 조금 쉬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마음 잘 추스리세요. 그래도 냉동배아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조금 회복하시고 다음번에 다시 하는 걸로 하죠. 오늘은 들어가세요. 선생님, 저 아이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시댁에서도 아이를 너무 원하고 저도 자꾸 이렇게 실패하니 조급해지네요. 아휴, 환자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우리 예쁜 아가 올 날만을 기다려요. 시험관의 끝은 해피엔딩이니까요. 그렇게 5년을 시험관 진행을 했던 환자가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한 번 더 시험관을 진행하기로 하고 약속을 잡고 환자분은 돌아가셨죠. 그렇게 다음 진료 날이 되었고 제가 잠깐 진료에 늦은 날이 있었어요. 사복을 입고 얼른 진료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죠. 12년 만에 전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저의 오래된 환자의 시어머니로 말이죠. 12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도 여전히 표정에서 표독스러움이 드러났습니다. 전 시모는 저를 보고 놀랐죠. 어머, 아니, 너도 여기 다니니? 아니, 못 배운 게 애도 못 낳아서 어쩌니? 진작에 내쫓길 잘했지. 역시 너는 뭐래도 안 돼. 오늘 채소 옴부트려나? 하필 이런 데 와서 너를 만나다니. 아유, 재수없어. 네가 불임이었다니.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아줌마, 말 다 했어요, 지금? 유감인데 아줌마 며느리 내 5년째 여기 단골 환자야. 내가 여기 환자로 보여? 웃겨 정말? 뭐? 네 환자라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어디서 없는 소리를 짓거려? 우리 애기가 네 환자라고? 그래. 아줌마가 그렇게 무시하고 구박하던 전며느리 여기 대표 원장이다 이 아줌마야. 어디서 큰 소리를 내? 무식한 건 여전해가지고 아줌마 같은 사람들을 보고 졸부라고 하는 거야. 졸부가 수중에 돈이 생기면 눈이 돈다더니 아줌마가 딱 그 짝이야. 저의 12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전 아줌마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고 통쾌하단 생각이 먼저 들었네요. 어머, 어머니, 왜 그러세요? 여기 저 봐주시는 원장님이세요. 아휴, 죄송합니다, 원장님. 저희 어머님이 뭘 좀 오해한 것 같아요. 아니요, 다정씨. 다정씨가 죄송할 건 없죠. 시어머님이 저분이었다니 놀랍네요. 오늘은 시어머니랑 방문하신 건가요? 남편분은 항상 오면 검사실로만 들어가니까 다정씨 남편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다정씨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겠네요. 전 오히려 그 아줌마의 며느리인 저희 환자가 더 신경이 쓰였어요. 애를 낳지 못한다면 얼마나 구박을 받을까 싶었죠. 그리고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네요. 그렇게 구박하던 전 며느리의 병원에서 현 며느리가 불임 치료라니 참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죠. 아니 네가 진짜 의사라고?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아니니까 지게
어떻게 의사가 됐어? 어이가 없네, 진짜. 무슨 이까지 있게? 저까지 있게라니. 아줌마, 말 가려서 해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큰 소리야? 누군 막말 못하는 줄 알아?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내가 돈 좀 있어 보니까 알겠던데. 돈도 잘 써야 돈이지. 아줌마처럼 있는 티는 다 내고 남 무시하면서 자랑하는 돈은 더러운 돈이더라고. 나 당신 치료하는 거 아니니까 아줌마 재산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교양을 좀 익히세요. 무식해서 말을 섞을 수가 있어야지. 뭐? 이게 말이면 탄 줄 아나? 아주 너 많이 컸다. 거지 같은 것을 걷어서 들었더니만 지 분수를 모르고 설쳐대? 의사면 다야? 아줌마, 마음 좀 곱겠어요. 그러니 손주가 안 생기지. 지금 당신 아들 자식 못 낳는 거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해? 마음 좀 곱겠어, 이 아줌마야. 아니, 이게 어디서? 말도 안 돼.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모욕을 줘? 내가 누군지 알고 네가 감히 나를 함부로 대? 아줌마, 착각 속에서 그만 나와요. 저기요, 경호팀 불러서 이 아줌마 좀 내쫓으세요. 병원물이 더러워져서 되겠어요? 정 그러고 진료실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후 심장도 떨렸죠. 밖에서 길길이 날뛰는 소리가 들렸지만 직원들로 인해 쫓겨났고요. 통쾌했죠.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렇게나마 저의 잘된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환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일단 어제 일을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본인 시어머니한테 얘기는 들었다며 사실인지 물어보길래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치료를 해도 되고 다른 데로 전원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정 씨도 많이 놀랬겠어요. 전 시어머니 맞아요. 저도 놀랍네요. 제가 의사 되기 전 며느리였거든요. 전 4년을 그 집의 노예였어요. 매일 돈 보고 결혼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 하여튼 지금은 아예 말도 섞고 싶지 않네요. 하지만 다정 씨한테는 감정 없어요. 제가 그 집에 도움 한 번 받은 적 없고요. 전 남편이랑은 깔끔히 이혼한 상태고 다정 씨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신경 쓰이겠지만. 아, 그렇군요. 어제 어머니의 무례는 잊어주세요. 저는 선생님한테 남은 치료를 받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불편하시겠죠? 아니요, 전 괜찮아요. 뭐 일이니까. 전 일이랑 감정이랑은 섞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불편하시다면 제가 잘 아는 선생님 병원에 전원시켜 드릴게요. 그 선생님도 나님은 유명하신 분이니 다정 씨도 괜찮으실 거예요. 오히려 한 번씩 전원해도 좋은 케이스들도 많고요.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히 큰 소리 나게 만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저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다정씨, 포기하지 않으면 예쁜 아이가 올 테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기다려봐요. 그렇게 그 환자는 아는 선배 의사에게 손을 바꿨습니다. 그 선배분 말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하네요. 그 환자분은 아무 죄도 없지만 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럴만하다 생각했네요. 그리곤 그 선배에게 더 이상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 최고의 인생 공부는 첫 번째 결혼 실패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실패로 인해 이렇게 사회에서 멋지게 성공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만 떠올리면 잘 버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냥 아무것도 나아지는 거 없이 구박만 듣고 살림만 했다면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힘들어도 시집살이와 공부를 겸하길 정말 잘했다 생각했어요. 전 남편 때문에 결혼이란 환상이 다 깨졌지만 이제 다 잊고 좋은 사람 만나 저도 재혼을 준비해 보려 합니다. 아무한테도 할 수 없는 저의 이야기지만 오늘은 이렇게 글로나마 풀어봤네요. 여러분들도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믿고 달려가다 보면 좋은 일은 반드시 올 거예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사연만 보고 있다가 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어 용기 내 사연을 전해봅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30대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생계를 위해서 지역 내 유명하다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식당 일을 할 때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힘들 때마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설거지만 했었는데 점점 적응을 하면서 홀에서 근무를 하고 마침내 사장님께서 음식을 만드는 것까지 알려주셨답니다. 그렇게 5년을 그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외국에 나가 살고 있었던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국내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몇 차례 마주치다 보니 남편과 친해지게 되었고 결국 남편과 사랑을 하게 되었답니다. 비밀로 만남을 이어나가던 도중에 우리 두 사람에게 새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결국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께서 결혼을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임신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시긴 했지만 저에게 곁을 내어주시진 않으셨답니다. 처음에는 임신을 했어도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결혼하지 않고서도 낳겠다는 저의 말에 수락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저에게 무척 냉담하게 대하셨어요. 가게에 출근을 해도 말을 시키지 않으실 정도였죠. 그래도 저는 시부모님을 저의 친부모님처럼 알뜰살뜰 챙겼어요. 저도 가족의 사랑이 고팠고 부모님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거든요. 임신을 한 몸이지만 매일같이 시부모님 가게로 나가서 매일 일을 도와드렸답니다. 저의 노력에 시부모님도 마음이 열리셨는지 어느 순간 저를 받아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결정적으로 시부모님이 저를 받아주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지병이 있으셨는데 늦은 밤 홀로 가게를 정리하다 쓰러지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제가 가게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들어왔다가 시아버님을 발견하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서 다행히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때 이후로 시아버님 건강은 더 나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며 시어머님이 그때 이후로 저를 받아주셨죠. 저도 시부모님이 처음에 저를 탐탁치 않아 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식당을 40년 동안 운영하셨고 늦은 나이에 남편을 낳아 애지중지 길러오셨어요. 남편이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주면서 아끼고 아껴 키운 자식이었는데 갑자기 직원을 임신시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제가 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저의 노력으로 시부모님은 인정을 해 주셨어요. 가게 서빙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것도 옆에서 도와드리고 재료 관리 등등 가게 전반적인 일을 도맡아 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쉴 틈 없이 열심히 일을 도와드렸어요. 몸이 힘들기는 했지만 시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았고 남편도 그런 저의 노력을 알아주었기에 힘들다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 후 3개월 만에 저는 시부모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레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다 놀랬지만 저는 얼른 몸을 추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이 처음부터 받아주지 않아 유산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드셨는지 매번 미안해 하셨어요. 남편 역시 유산 이후 많이 힘들어 했었죠. 그렇지만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내오면서 가족에는 더 끈끈해졌던 것 같아요.
그 시기 이후론 저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더 아껴주시고 항상 챙겨주셨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차가 되고 난 후 저희는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주기적으로 병원에도 다니고 있었고 검진을 받아봤는데 결과는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늘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아이를 갖지 말자는 이야기도 종종 꺼내오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어 병원을 꾸준하게 다니고 있었죠. 얼마 전 다니고 있던 병원 아래층에 있던 카페에서 남편과 어떤 여자가 같이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 길로 카페로 들어가 볼까 싶었지만 순간 그동안의 남편의 행적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들어 남편은 매번 피곤하다며 관계를 피했고 약속이 있다면서 외출하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특히나 매번 시부모님과 함께하던 저녁 식사 자리에도 잘 참석하지 않았고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상황이었어요. 수상하다 생각이 들어 남편이 잠든 사이 남편 차 블랙박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상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바로 카페에 있던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에서는 남편과 상간녀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심지어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숙박업소로 향했더라고요. 남편이 타고 다니던 차와 입고 있던 명품 옷들, 신발 모두 제가 시부모님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번 돈으로 샀던 것인데 이걸 가지고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며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떠올랐던 것은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이었죠.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한참을 영상을 보며 울다 집으로 돌아오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은 너무나 분노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동안 저는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 남편과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고생하는 것이 싫다며 좋아하는 아이도 포기하겠다고 말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외로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다짐을 하고 그렇게 며칠을 그대로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을 하더라고요. 슬며시 카페에서 남편을 봤다며 이야기를 꺼내봤는데 남편은 잠깐 놀랄 뿐 이후에 아는 지인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땐 속으로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충격이 컸는지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며칠 만에 살이 쭉 빠질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자 시부모님은 저의 상태를 보고 심각하게 걱정을 하셨어요. 시영아, 요즘 무슨 힘든 일 있니? 에휴, 도통 밥도 잘 못 먹고 살도 계속 빠지는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집 대청소를 한다고 무리를 했더니 몸살이 났나 봐요. 아이고, 시영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여보, 시영이 좀 며칠 쉬게 해주면 어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시영아, 네가 아프면 우리 마음이 더 아프니까 제발 며칠 좀 쉬어라. 약도 먹었고 괜찮아요. 저 없으면 어머님, 아버님 고생하시잖아요. 요즘 가게 손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냥 있을게요. 아니다. 돈이 뭐가 중요하겠니? 네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어. 부탁이니까 제발 들어가서 쉬고 건강 좀 챙겨. 이왕 이렇게 된 거 가게 정리하는 것도 좀 빠르게 알아봐야 되겠다. 네? 가게 이제 정리하시려고요? 그래. 아빠도 건강이 좋지 않고 나도 이제는 가게 운영하는 것도 힘들구나. 가게 정리를 하고 우리는 시골로 가려고. 사실 시부모님께서는 이제 연로하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직원분들도 하나둘씩 그만두셨던 터라 제가 없으면 두 분이서 가게를 보기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1년의 명절을 제외하고는 쉬지 않으셨던 시부모님께서 가게 문을 닫고서라도 저를 쉬게 하겠다며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며칠 휴가를 보내게 되었답니다. 제가 아픈 와중에도 남편은 취업 자리를 알아본다며 일찍이 집을 비우더라고요. 상간녀를 만나러 갈 것이라 생각한 저는 지금이 아니면 정리를 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간녀를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 싶어서 남편 몰래 상간녀 연락처를 알아내서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당황스러워할 거라 생각했던 상간녀는 오히려 저에게 꼭 만나고 싶었다며 말을 하더군요. 근처 카페에서 만난 상간녀는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진수 씨, 기혼인 거 아시죠? 더 이상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수 오빠 아이를 가졌어요. 그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다면서요? 네? 아이를 가졌다고요? 남편도 알고 있어요? 오빠도 알고 있어요. 저희 이 아이 낳을 거예요. 그러니 그쪽에서 헤어져 주셔야 되겠네요. 저기요, 상간녀는 그쪽이에요. 임신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혼할 수 없어요. 그럼 소송을 하던지 어쩌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오빠도 당신이랑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절대로 이혼할 수 없으니 그렇게 아세요. 남편은 이혼하지 못할 겁니다. 참나, 역시나 구하라고 하더니 자존심이 하나도 없네. 저기요, 그쪽 남편이 당신 말고 내가 좋다고 하잖아. 당신만 사라지면 아이 낳고 오손도손 살겠다는데. 왜? 부모가 없으니 쫓겨나도 갈 데가 없어? 뭐라고요? 그렇잖아.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한테는 진수 오빠 한 명뿐인데 혹시 유산 같은 거 받을까 그래요? 그런 거 원하면 제가 위자료로 넉넉히 드릴게요. 그러니 이혼이나 빨리 해줘요. 외도를 저지르고서도 당당한 상간녀에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부모가 없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기가 차더라고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버티고 있었던 정신까지 놓고 말았죠. 며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답니다. 상간녀에게 이야기를 들은 건지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안부를 물으러 전화를 해 오셨지만 거기에 남편의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연로하시고 거기다가 몸도 좋지 않으신데 이 사실까지 알려지게 되면 충격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 우선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현관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 생각하며 문을 연 순간 그 앞에는 시부모님이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신 걸 발견했답니다. 어머,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갑자기 찾아와서 놀랬지? 전화 받는 목소리가 영 좋지 않아 보여서 진수한테 전화했더니 자긴 바쁘다고 끊어버리고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약은 먹는지 걱정돼서 와봤단다. 몸은 좀 괜찮니? 밥은 먹었어? 시모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토닥이며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동안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혹시나 불편할까봐 저를 배려해서 집에 오시지 않으셨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음식을 바리바리 챙겨서 찾아오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달래서 방에 데리고 와 쉴 수 있게 해주셨고 가지고 오신 음식으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었는데 시부모님이 차려주신 음식으로 덕분에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그동안 더 말라진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어요. 시영아,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무슨 일이 있으면 나에게 꼭 얘기를 해다오. 어머님, 별일 없어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 얼굴이 어두우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고, 시영아. 우리 걱정은 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 거지만 너는 아직 젊잖니. 걱정할 일은 없는 거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직접 밥을 차려주시니 밥도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밥을 먹고 나서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저희 침실을 보고 놀라셨어요. 계절이 바뀐 지 한참인데도 이불을 전혀 교체하지 않았었거든요. 시영아, 침대 커버가 너무 얇은 것 같다. 엄마랑 아빠가 바꿔줄 테니까 너는 거실에 잠깐 나가 있으렴. 어머님, 나중에 제가 바꿀게요. 신경 쓰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아니야, 시영아. 너는 내 딸이야. 며느리가 아니고 내 딸이라서 더 마음이 아프다. 얼른 건강해져야지. 그래, 시영아. 금방 바꿔주고 우리도 가볼게. 잠시만 거실에 있어. 시부모님의 말에 저는 거실로 가 앉아 있었어요. 그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남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현관에 시부모님 신발이 있었는데도 그걸 보지 못했는지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고는 옆에 있던 물건들을 마구 던지기 시작했어요. 말려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소리치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네요. 한참을 물건을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던 남편은 겨우 진정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 수연이 만났어? 만나서 뭐라고 했길래 걔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 걔 때리기라도 한 거야? 뭐? 여보,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걔 만났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그래, 걔 내 아이 임신했어. 당신이랑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던 걸 걔는 벌써 임신했더라. 검사에도 아무런 이상 없다고 당신이 이야기했지? 근데 5년을 노력했는데 어차피 당신이랑은 애정도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부모님 시골로 내려가면 이제 정리하자. 여보,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해. 지금. 무슨 다시 해? 지금 이야기 끝내자. 수연이 너 때문에 쇼크 받아서 지금 힘들어해. 당신 임산부한테 행패 부린 거야. 이거 고소하면 당신도 큰일 나는 일이라고. 수연이 쇼크 받았으니까 합의금으로 5천만 원 내놔. 뭐? 합의금? 지금 내가 합의금을 줘야 한다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수연이가 쇼크를 받았다고. 너 이러다가 아이라도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외도도 모자라서 상간녀 임신한 걸로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그래. 수연이 만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걔는 벌써 임신했다더라.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걸 그런 애한테 협박을 해? 합의금 내놔. 남편은 어처구니 없게도 상간녀가 나로 인해 쇼크를 받았다며 합의금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황당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치며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충격으로 기운이 없어 쓰러져 있었던 것은 난데 남편은 아픈 저는 안중에도 없고 상간녀만 챙기고 있는 상황에 마음이 쓰렸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수입도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혹시나 남편이 기가 죽을까 제가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생활하라며 줬었거든요. 시부모님도 저를 생각해서 더 넉넉하게 월급을 주셨는데 뼈 빠지게 일하고 번 돈을 상간녀와 희낙낙거리며 썼을 걸 생각하니 미치겠더라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리고 당신이랑 이혼도 못해. 아니,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거기다가 합의금을 달라고? 오히려 받아야 하는 건 나야. 정리하고 돌아오면 조용히 넘어갈 테니까 제발 정신 차려. 야, 나 너한테 이제 애정 없어. 너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혹시나 떨어질 거 있을까봐 그러냐? 그런 거 단 한 푼도 너한테 못 주니까 지금 당장 나가. 아니, 합의금은 내놓고 나가. 그 돈도 결국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거잖아. 이거 왜 그래? 내가 받은 돈은 정당하게 일해서 받은 돈이야. 거기다가 시부모님께 유산 받을 생각도 없어. 정신 차려 제발. 여보, 이러지 마. 이게 정말? 너 돈 있는 거 다 알아. 지금 당장 내놔. 좋은 말로 할 때 안 내놔? 아무리 소리를 쳐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남편은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했어요. 그때 조용했던 집안에 띵동 하면서 핸드폰 알람이 울렸답니다. 확인을 해보니 계좌에 계속해서 누군가가 몇천만 원씩 입금을 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 제 핸드폰을 뺏어든 남편이 더 놀라 말하더군요. 야, 너 이거 무슨 돈이야? 너 돈 없다는 거 순 거짓말이었네. 얼른 돈이나 이체해. 아니, 이게 뭐지? 이거 내 돈 아니야. 무슨 일일까 싶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낸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더라고요. 놀라서 가만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부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부모님은 엄청 화가 난 얼굴로 남편에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며 해명을 하려고 했어요. 저도 처음 보는 시부모님 모습에 놀랐습니다. 매번 남편을 애지중지 대하셨기 때문에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하시는 걸 듣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의 외도는 시부모님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게 된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시부모님은 더 이상 남편을 아들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시더라고요. 너 저번에 가게에 왔다가 간 적이 있었지? 그때 네 손에 들려 형이 줄 음식들 보내려고 나가다가 네 전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근데 뭐 부모님이 오늘 내일 하시니 이제 가게에 판 돈은 모두 네 거라고? 거기다 부모님 사망보험금이 어째?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해본 말이야. 진심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냥 하는 말이었어. 그냥 해본 말이라고? 너는 그때도 지금도 돈만 찾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해본 말이냐? 시영이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시부모님 걱정만 하는데 자식이라는 애가 돈 달라는 때 말고는 찾아오지도 않아? 아니야. 엄마 아빠, 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자식 하나 잘못 키웠다. 시영아, 너무 미안하다. 이건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님은 남편을 향해 엄청난 말을 쏟아내셨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얼마 전에 시부모님께 사업을 하겠노라며 자금을 대달라 찾아갔더라고요. 직장도 그만두고 제가 혼자서 가게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게 미안하다며 자신도 떳떳하게 돈을 벌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사실 거짓말이었죠. 남편은 이미 시부모님이 가게를 정리하게 되면 정리하는 금액이 몇 억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과 건물과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의 금액까지 다 알아보고 난 후 시부모님을 찾아간 것이었죠. 시어머님은 더욱 분노하며
남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네 아버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네가 잘 알지 않니? 그런데 아버지를 좀 더 오래 보고 싶단 내가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알아보고 상간녀랑 살림을 차릴 생각을 해? 네가 제정신이야? 아, 엄마. 살림을 차리려고 한 게 아니고 걔가 내 애를 임신했어. 엄마 알잖아. 나 아이 갖고 싶어 했던 거. 그래서 부모 목숨값으로 난 여자랑 살림 차리고 사업하겠다고 한 거니? 아, 그럼 어떻게 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엄마, 시영이 이제 임신 못해. 5년이나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이 자식이? 너 같은 아빠는 있어서는 안 되니까 아기를 안 보내주는 거야. 아이가 안 생긴다고 외도를 해? 아,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감정이 다 끝난 사이야. 엄마 아빠 두 분도 손자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시영이랑은 이제 끝났어. 대신 수연이가 임신했대. 너 어떻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 네가 내 아들이라고? 네가 어떻게? 시부모님은 분노하셨고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의 모습에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렇지만 이후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탐탁치 않았고 그날은 이상하게 받아주기 싫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보겠다며 돌려보냈다가 저에게 줄 음식을 들려보내려고 남편을 따라 나왔다고 해요. 문제는 남편이 밖에서 상간녀와 통화를 하는 소리를 시어머님이 듣게 된 것이었죠. 남편은 상간녀에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얼마 못 가실 거라며 사망보험금은 모두 자신의 차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거기다가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은 재산을 넘겨줄 거라며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시어머니는 제가 그동안 소가리를 하면서 살이 계속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그 후로 전화통화를 했지만 꾹 참고 자신 걱정보다는 시부모님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난 시영이가 임신을 해서 받아준 게 아니었어. 누구보다 우리를 친부모처럼 챙기고 진심으로 대해서 받아준 거지. 손자도 다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시영이가 더 중요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시영이는 남이야. 엄마, 시영이 우리 돈 보고 결혼한 거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가 가게 일을 해본 적이나 있어? 시영이 아침 새벽부터 나와 마감할 때까지 있는다. 너는 평생을 부모님 가게라고 와서 일해본 적 있냐? 자기 몸 아파도 우리 몸을 더 걱정해주는 건 시영이밖에 없다. 아빠, 다 시영이가 속이려고 하는 거라니까. 유산한 것도 얘 때문이라고. 진수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그 임신한 몸으로 가게 운영하려고 시영이 밤낮 없이 일하다가 유산한 거야. 너는 평생을 도와주지 않았던 걸 시영이는 임신한 몸에 힘들어도 매일 나왔다고. 네가 유학을 가며 쓴 돈 살던 집 모두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피땀 흘려서 번 돈이지만 너는 그거 한 번이라도 고마워한 적 있었니? 그런데 거기다가 외도나 저지르고 딴살림 차리겠다고 거짓말로 엄마에게 말을 해?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남편의 말에 저는 기가 찼지만 제가 분노를 하기 전에 시부모님께서 더 큰 분노로 화를 내주셨어요. 남편은 어디서 무얼 듣고 왔는지 제가 했던 모든 행동이 시부모님의 유산을 노리고 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결혼 5년 후에도 결혼 전 3년 동안도 열심히 가게에서 일을 했고 정말 친부모처럼 시부모님을 대했어요. 이 정성이 시부모님에게 닿았던 건지
시부모님은 전적으로 제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 주셨답니다. 이날 찾아오시게 된 것도 바로 가게가 정리가 되어서 저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고 남편과는 이혼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남편이 와서 집안을 들쓰고 다녔던 것이었죠. 남편은 오해라며 시부모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썼지만 시부모님은 냉정하셨어요. 나중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어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시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어릴 적 친부가 바람이 나 혼외 자식을 낳았다고 하셨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시어머니의 친모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결혼을 절대 하지 않겠노라 다짐을 했지만 시아버님의 지극정성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혼을 하신 거라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릴 적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자식이 똑같이 받지 않도록 더 사랑과 애정으로 자식을 키웠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자식이 자신의 친부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에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시영아, 나는 어릴 적 가족의 정을 모르고 살아서 내가 커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어떨까 걱정이 많았어. 진수가 태어났을 때도 내가 경험한 일들은 겪게 하지 않으리 굳게 다짐을 했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진수는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단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 같구나. 자식을 잘못 키운 죄가 나에게 있으니 내가 사과를 하고 싶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은 누구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시고 키우셨어요. 이건 어머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진수 아빠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대로 재산을 진수에게 물려주게 되면 그동안 고생한 것들이 다 물건품처럼 사라질 것 같았단다. 너는 정말 내 딸이나 다름없어. 알지? 우리가 냉정하게 대했던 그때도 너는 오히려 우리를 부모처럼 모시고 따라주었지. 그때 벌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머님, 건강하셔야죠. 아버님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이후 시부모님은 가게도 정리를 하시고 시골로 내려가 정착을 하셨어요. 가게를 정리하면서 생긴 50억은 며칠에 나눠서 제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시부모님께 돈을 돌려드리려고 했지만 시부모님은 끝까지 거절을 하셨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가게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제 덕이라며 그 값을 치른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시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근처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이혼을 하였죠. 이미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지만 상간녀 소송도 악재같이 해서 받아냈어요. 며칠 후에 지인들에게 들어보니 상간녀는 임신을 한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서도 규모가 있는 가게 외동 아들이었던 남편이 받을 재산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남편에게 접근을 했던 거였다며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다고 전해 들었어요.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면서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간녀가 임신은 거짓이었다며 털어놓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후에 남편은 시부모님을 찾아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시부모님은 남편을 받아들이진 않으셨어요. 시아버님은 병원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장례를 치르면서 한번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본 적이 없네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이 혼자 되시면서 저는 시어머님께 함께 살자고 이야기를 드려봤지만 시어머님은 같이 지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거절하셨어요. 그래도 계속 시어머님께 같이 살자고 매일 찾아갔고 지금은 옆집에서 지내시고 계시답니다. 중간중간 남편이 시어머님을 보러 오는 것 같지만
시어머님은 찾아오는 남편을 그대로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는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계속해 오고 있지만 남편과는 이제는 끝난 사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의 20대 청춘을 함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 일들이 지나고 지금은 마음이 많이 안정을 찾게 되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한편으로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은 시부모님이라는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친부모님과 다를 바 없이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함께 지내고 싶었어요. 피보다 진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것이겠죠. 가족이라는 것을 저도 제대로 못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고프고 그리운 것이었어요. 사실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부모님과 같았던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등을 돌리시진 않을까 두려운 것도 컸었거든요. 그렇지만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부모님은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셨고 끝까지 친부모님처럼 지지해 주셨습니다. 남편과의 가정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내 편에 서주는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맨날 사연으로만 시청하다 저에게도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이 하나 있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치의생사라는 과를 나와 지금은 개인병원에서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치과 간호사라고 이해하면 편하실 것 같네요. 19살 어떤 학과를 가야만 비전이 있을까 고민하던 시점, 담임선생님 추천으로 4년제 치의생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라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졸업 후에는 모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사회생활 첫 발을 내딛었죠. 운명이었을까요? 치과위생사 인턴으로 처음 취직한 곳에서 치과대학 학생이었던 남자친구를 만나 사내 연애 아닌 사내 연애를 이어갔답니다. 그때 당시 남자친구는 이제 막 인턴 실습을 마친 졸업을 앞둔 치대생이었어요. 우연한 계기로 밥을 먹다가 연애까지 이어졌는데 약간 까칠할 것 같았던 처음 외모와는 달리 너무 순하고 다정한 모습에 이끌려 연애를 이어나갔어요. 연애를 하면서 치과라는 공통 분모 덕분에 재밌었던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알콩달콩 연애를 이어나가고 시간이 흘러 남자친구는 졸업을 하게 되었고 개인 병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 페이닥터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며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고 대학병원은 치과위생사가 대부분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무기계약직 상태였습니다. 저도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었고 이제 좀 전환점이 필요하겠다 싶어 2년의 계약을 거절하고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는 도중 남자친구가 본인이 일하는 병원에 자리가 있는데 혹시 생각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치과에 있는 과가 분야별로 있는 대학병원과는 달리 통합적인 시스템인 개인병원에서 남자친구와 부딪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 거절했습니다. 직원들 보는 눈도 불편할 것 같았고요. 병원 시스템도 괜찮고 5년차 직원을 구하고 있어서 세인이 네가 하면 딱일 것 같아. 대표 원장님한테는 내가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 생각은 어때? 결혼할 때까지 여기서 진료 스타일 맞춰보고 개원하고 같이 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알면 불편해할 거고 나랑 오빠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직원들 눈이 좀 걸리네. 대표 원장님도 은근 압박 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병원 분위기나 복지 그런 것들 다 괜찮은 거야? 개인 병원은 또 처음이라 많이 떨린다. 대학병원 같은 시스템도 아닐 거고, 그래도 오빠랑 의지하면서 다녀보는 것도 괜찮겠지? 그때 당시 남편은 페이닥터 2년 정도를 하고 병원을 오픈할 예정이었어서 저와 결혼 후 함께 일하기를 희망했네요. 저 역시 저와의 미래를 꿈꾸는 그한테 고맙기도 했고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에 더욱더 미래에 대해 부풀었어요. 간혹 병원의 대표원장과 치과위생사 실장이 부부인 경우가 있어서 솔깃했었고 이미 머릿속엔 상담실장이 되어 남자친구와 병원을 운영할 생각에 부풀어 잠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민도 잠시 마음을 먹었죠. 남자친구에게 알겠다고 하고 남자친구가 페이닥터로 일하는 병원에 면접을 보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가 꼬였던 것 같네요. 처음엔 서로 연인 사이가 아닌 척 일을 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모든 비밀 연애가 재밌듯이 말입니다. 어느 날 데스크 선생님이 저에게 환자가 제 이름을 콕 집어서 저에게 스케일링을 받고 싶다고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놀랐죠. 일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제 이름을 호명해서 예약을 해달라고 하다니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개인 병원에서는 지정제로 스케일링이나 진료를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심 다른 환자에게 저를 소개를 받은 줄 알고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네요. 예약한 날이 되었고 환자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딱 보기에 50대 후반 정도 돼 보이시는 여성분이셨어요. 그 환자분은 접수를 하시고 데스크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진료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신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그렇게 좋지 않은 표정으로 말을 건네셨는데 약간 느낌이 쎄했죠. 당신이 윤세인 선생인가요? 오늘 스케일링 특별히 그쪽한테 해달라고 전화까지 해서 따로 예약한 건데 맞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환자분 윤세인이라고 합니다. 혹시 다녀가셨던 환자분들 중에 소개받으신 건가요? 제가 건넨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고 쎄하게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계속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연이어 보고만 있었습니다. 스케일링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아무래도 치석이 많이 쌓여 있으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아프지 않게 봐드릴게요. 여기 앉아보시고 마취각을 먼저 하시고 옆에 타구에 뱉으시면 됩니다. 계속되는 물음에도 대답이 없던 환자분을 뒤로하고 스케일링에 들어갔습니다. 왜 굳이 저에게 예약을 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환자분은 예민 그 자체였습니다. 이가에 튀지 않는 물을 가지고 물이 튀었다고 화를 내시고 시리다고 화를 내시고 진료실에서 다른 직원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 저에게 화를 내셨네요. 저도 이 시간만을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열심히 스케일링을 해드리고 환자분을 일으켜 드렸습니다. 역시나 스케일링을 받는 내내 불편했다는 소리를 함께 들어야 했죠. 아휴, 이렇게 못하는 스케일링은 처음이네 진짜. 너무 시리고 아프기만 하고. 아우, 정말 못하면 못한다 말을 할 것이지. 죄송합니다. 불편하셨나요? 환자분께서 치석이 좀 있으신 편이라 아마 떨어져 나가면서 불편하셨을 거예요. 지금 내가 양치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웃기네 진짜. 죄송하다고 하면 될 것을 나를 가르쳐? 진료실에서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자 대표 원장님이 나와서 직접 사과를 하셨고 사과를 받은 후에야 씩씩거리며 그 환자는 돌아갔네요. 치과에서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경력자로서 좀 너무 창피하고 원장님 볼낯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모욕을 겪고 있을 때 남자친구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서러워서 화장실 가서 펑펑 울었네요. 퇴근 시간 후 남자친구와 연락해
근처 밥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던 얘기를 했죠. 아까 있었던 상황에 대해 그냥 넋두리라고 할까요? 넋두리를 하는 와중에 남자친구는 공감해주거나 제 기분을 살피기는커녕 대답이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남자친구마저 대답이 시원치 않으니 서럽고 눈물이 나더군요.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아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니, 오빠, 내 말 듣고 있어? 아까는 어디 갔었던 거야? 아, 나 진짜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었어. 도대체 날 어떻게 알고 지정하신 거지? 아니, 나를 무슨 철천지 원수 보듯 했다니까? 꼭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마냥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아, 예전에 내가 보던 환자인가 싶기도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얘기 들은 적이 없어서 정말 당황스럽네. 멘탈 털리는 하루다, 진짜. 그랬어? 난 아까 잠깐 일 좀 보느라 상황을 잘 몰랐네. 에이, 그래도 좀 치아에 많이 예민하신 분인가 보다. 널 어디서 소개받고 오신 거 아닐까? 그래도 오늘 일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잊어버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진짜 분명히 뭔가 이상해. 그냥 느낌이 쎄한 거 있잖아. 꼭 나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야. 잊어. 이렇게 위로를 받으며 그날 하루를 보냈습니다. 찝찝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매번 좋을 수 있겠나 생각하며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렀고 저도 이 병원에 적응할 때쯤 남자친구는 개원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개원 준비를 하며 프로포즈를 받았지만 산 넘어 산 넘어야 할 고비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연애는 둘이 하는 거지만 결혼은 가족이 만나는 거니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너무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었어요. 혹시 아들이 의사라고 저를 무시하진 않을까 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날 남자친구가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일단 우리 집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엄마 보고 놀라지 마. 알겠지?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며느리 욕심이 좀 있었거든. 무슨 소리야? 혹시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아니지? 진작 정부 칠 겸 찾아뵀어야 했나? 너무 떨린다. 엄마가 말이나 표정은 쌀쌀 맞아도 처음이라 그러신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일단 오늘은 엄마 기분 좀 맞춰주라. 당연하지. 그래도 오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인데 내가 최대한 어머님 마음에 들게 행동할게. 걱정 마. 이렇게 말은 했지만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니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일단 저를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되고 오히려 마음은 편했네요. 올라갈 길만 남았으니까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친과 남친 부모님 선물을 사서 약속한 장소로 도착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세인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빠한테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이 그 전에 스케일링을 저에게 예약하신 분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 얼어붙어 멍하니 서 있자 어머님께서는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반가워요. 저면이 아닌 거는 알고 우리 구면이죠? 우리 아들 만나는 사람 내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 혹시 미리 내가 찾아갔다고 해서 언짢거나 불편한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아들이 워낙 순진해서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꼬치꼬치 물어봐서 찾아간 거예요. 괜찮죠? 세인아, 자초지종은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그때 엄마가 널 많이 궁금해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
따로 밖에서 만나자고 하기엔 너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았고, 그래도 자연스레 얼굴도 트고, 이렇게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속상해했던 환자가 남친 어머니였고 절 일부러 보려고 예약을 했다니요. 그것보다 예약을 하고 와서 얼마나 마음에 안 들면 병원에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컴플레인을 하셨을까요? 별의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던 그때 아버님 되시는 분은 그래도 점잖이 말씀을 많이 걸어주셔서 그나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네요. 반가워요. 그래도 둘이 만난 기간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 녀석이 도통 소개를 시켜줘야 말이지.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니까 와이프가 궁금해서 짓궂게 가본 모양이더라고. 내가 뭐라고는 했는데. 아, 네. 당황스럽네요. 그날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계속 신경이 쓰였었는데 혹시 치아 시리신 건 괜찮으세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어른이 그런 거 체크 안 해줄까 봐요. 덕분에 아들이 시리지 않게 해줘서 지금은 괜찮네요. 예비 시부와 시모는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시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아무래도 아까운 의사 아들의 며느리는 치위생사라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조합이지만 아들이 너무 좋다고 사정해 허락한 느낌이 났죠. 그에 반면에 예비 시아버님은 지금의 남자친구처럼 다정다감했습니다. 그나마 아버님이 계속 말 걸어주시고 저에 대해 궁금해해 주신 덕분에 불편한 식사 자리를 화기애애하게 끝낼 수 있었어요.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남친과 저 이렇게 둘만 남았습니다. 일단 너무 화가 났죠. 아까는 어른들 계시는 자리라 별말을 못했지만 어떻게 나에게 언질 한번 주지 않냐 화를 냈어요. 남자친구와 사귀는 기간 동안 이렇게 화를 낸 것은 정말 처음이었고 남자친구도 많이 당황했는지 싹싹 빌었어요. 도무지 화가 가라앉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남친을 보니 어물쩍 넘어가는 사건이 되었어요. 어머님이 절 너무 마음에 안 들어해서 마음에 걸렸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남자친구를 매우 좋아했고 예비 시아버님만은 옆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어머님은 차차 결혼하면 친해져야겠다 생각하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다가오는 어느 날 남자친구 핸드폰을 우연히 보다 남자친구가 했던 잘못들을 알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인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신저에는 지인의 지인들이 부탁한 진단서 허위 작성 목록들이 있었죠. 지인에게 돈을 받고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해주는 작업을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너무 놀래고 손이 떨렸어요. 이제 개원도 해야 하고 의사로서 경력도 쌓아가던 그때 허위 진단서 작성이라니요. 이건 엄연히 범법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다짜고짜 남자친구에게 물었네요. 이게 뭐냐고. 지금 그동안 아는 지인들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초기에 개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어쩔 수 없었다곤 하지만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손이 떨렸네요.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신뢰하고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당장이라도 신고하고 싶었지만 일단 자초지종을 알아야겠어서 남자친구를 몰아세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오빠, 이게 뭐야? 지금 이거 범죄인 거 알아? 허위 진단서는 면허 취소야. 자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집도 한평생 나 공부시키느라 어려운 거 너도 알잖아. 이제 나도 결혼해야 하고 언제까지 페이덱터만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 안 들어?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한 건데 그렇게 모질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합리화하지 마. 오빠를 위해서겠지. 남들 페이닥터일 때 결혼 잘만 해.
오빠 혼자 안 되면 이제 둘이 벌어서 차근차근 모아 개헌하면 되지. 이렇게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개헌을 서둘러야 해? 오빠, 이건 진짜 아니라고 본다. 네가 몰라서 그래. 의사들 이런 경우 꽤 종종 있어. 나도 그러니까 쉽게 했던 거고. 너무 몰아붙이지 마. 일단 나 좀 쉬고 싶다. 지금 회피하는 거야? 내가 지금 틀린 말 해? 오빠, 이제라도 그만둬. 나 진짜 오빠가 이런 짓 하는 거 너무 싫어, 응? 제 말을 더 이상 듣지도 않고 그 사이 우리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대학병원 인턴 시절에 만났던 순수했던 남자가 맞나 싶기도 했고 뭐가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나 싶었죠. 병원 하나 거뜬히 개원시켜줄 여자를 만났으면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았겠지 생각하며 제 자신도 자책해보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진단서 작성을 원했던 사람이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서 제 남친도 같이 신고 접수가 되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불법에 가담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꼴이라뇨. 일단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하루 종일 뛰어다녔네요. 계속되는 조사에 결국 남자친구는 허위 진단서 작성이란 죄목으로 벌금과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고서야 남자친구는 이제야 정신을 차리나 싶었죠. 결국 다니던 병원에서 해고를 당하고 남자친구는 갑작스럽게 실업자가 되었어요. 저와 남자친구가 그나마 연인인 걸 몰랐던 병원 분위기라 저는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병원 직원들도 너무 충격적이라 하루 종일 남자친구 얘기를 달고 살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꿋꿋이 참고 다녔어요. 저라도 정신을 차리자 싶어 이악 물고 더 열심히 일했네요. 이 사건 자체를 저와 남자친구 외에는 몰랐던 일이라 양가 부모님들께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두 집안 부모님들이 충격받으실까봐 저희끼리 애써 수습하며 그래도 결혼 준비는 해 나갔네요. 결혼을 하면 그래도 가정이 생기니 철없던 남자친구도 변할 거라 생각하며 결혼을 이어나갔습니다. 의사 면허는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 허가에 따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년만 제가 고생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저에게 정말 미안해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에 저로서도 용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고 저희는 더 열심히 살아갔어요. 남편은 재교부 신청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고 저 역시 치과에서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치과 총괄 실장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네요. 그래도 시어머님은 저를 못마땅히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았던 고부 사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듯 했죠. 처음엔 다 맞춰드리자 생각했지만 저 역시도 집안의 가장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찰나에 어머님께서 아들을 두둔하시며 저를 못마땅히 하실 때마다 저 역시 어머님을 미워하는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집 대출비제, 고정생활비에 제 벌이로도 넉넉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어요. 이렇게 돈에 쪼들리니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 갔습니다. 일터에 나가서는 악착같이 환자 상담을 하고 매출을 끊어내고 병원 인센티브 금액을 위해 정말 앞만 보고 달렸네요. 의사 남편 만나 개원하여 그 병원 실장으로 일할 생각에 행복하던 때도 있었지만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쉽게 모든 걸 가지려 해서 벌을 받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던 즈음 저희에겐 소중한 아기 천사가 찾아왔죠. 당장 생활비도 모자란 시점에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준 것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너무 좋아했고 아기가 생기니 아르바이트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에 또 힘을 냈답니다.
아무래도 병원 특성상 바쁘게 돌아가는 만큼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오픈하고 일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요즘 세상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사실 눈치는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도 엄마는 강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 나갔습니다. 뱃속에서 응원해주는 아기 천사와 집에서 열심히 재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낮에 나와 일을 하고 남편은 집에서 낮엔 공부를 하였기에 집에는 늘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친정 부모님께서 반찬을 해서 집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낮에 남편이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죠. 부모님은 아직도 페이닥터로 일을 하는 줄 아시거든요. 엄마는 역시 다르다고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희 집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었어요. 그러곤 전화가 왔죠. 세인아, 엄마다. 혹시 오늘 일 끝나고 집에 좀 들릴 수 있니?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말이 좀 있는데 시간 되니? 저도 엄마 아빠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찰나에 잘 됐다 싶어 알겠다고 한 뒤 저녁이 되어 친정집에 들렸습니다. 엄마, 나 왔어요. 나도 엄마 아빠한테 깜짝으로 알려줄 소식이 있었는데 때마침 전화했네. 역시 우린 통한다니까. 너 사실대로 말해. 최서방 지금 혹시 휴직했니? 오늘뿐만 아니라 종종 낮에 반찬 가져다 주러 가면 늘 집에 있던데. 너 어떻게 된 거야? 엄마한테 뭐 혹시 숨기는 건 없고? 아니면 고민거리라든지 있으면 다 말해봐, 얼른. 엄마의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엄마 눈에는 이상해 보였던 거죠. 우리 딸이 행여 혼자 고생하진 않을까 걱정해 주시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죄송스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결혼 전에 일이 좀 있어서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오빠 의사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래서 지금 재교부 신청 생각하고 있어서 엄마랑 아빠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당장 오빠가 일을 못하더라도 저녁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 힘들지 않아. 오빠 면허 다시 신청되면 걱정 없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설사 안 되더라도 젊은 사람 둘인데 이 세상 잘 살 수 있지 못 살겠어?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알겠지? 미리 말 못해서 너무 미안해, 엄마 아빠. 너가 괜찮다면 됐어. 우리 딸 금전적으로라도 힘들면 아빠한테 미리 말하지. 재서방도 힘들었겠다. 에휴, 미리 말을 하지. 엄마는 제 말이 끝나고 절 많이 안아주셨어요. 저 혼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어차피 면허만 다시 신청되면 될 일이니 가족들 걱정 끼치지 말자라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걱정을 시켰던 것 같아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니 씩씩하게 울음을 그치고 엄마 아빠한테 오늘 말씀드리려 했던 임신 소식을 전해드렸죠. 역시나 엄마 아빠는 저보다도 더 기뻐하셨지만 지금 생활에 아기가 생겼다고 하니 한편으론 제가 더 고생할까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먹고 싶은 건 없고 언제든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줄게, 우리 딸. 그렇게 친정에서 눈물 한 바가지를 쏟고 집으로 오는 길, 지금보다 더 단단해져야겠다 생각하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불끈 다지는 것도 잠시 금방 제 의지를 산산조각 내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계기는 저를 각성시켜 주었죠. 친정에 다녀와 집에 와보니 시어머님이 와 계시더군요. 시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치셨습니다.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니? 남편 오늘 쉬는 날 모처럼 일찍 들어와 밥이나 해줄 것이지. 지금 일 끝나고 어딜 들렸다 와?
아, 엄마. 아, 왜 그래? 세인이 오늘 잠깐 장모님 댁 다녀온다고 했어, 나한테. 내가 저녁 알아서 먹는다고 했고. 아, 왜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어디 남편 혼자 집에 있는데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니? 내가 너 뭐 하나 보고 결혼시켰는 줄 알아? 배운 거 없고 본 데 없어도 그래도 남편 봉양 잘하겠다 싶어 끝내 결혼시킨 건데 지금 기본적인 것도 하나 안 하면 도대체 네가 우리 집안에 왜 들어와 있니? 네가 어딜 가서 의사 남편 만날 줄 알아?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을 싸네 이게.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어머님 결혼 전부터 저 진짜 마음에 안 드셔 했던 거 다 알아요. 이유는 의사 아들 병원 하나 차려줄 며느리 없나 찾았는데 갑자기 평범한 저 같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니 어머님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겠죠. 저 그래도 결혼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못한 거 없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님한테 맞추고 살았다시피 했네요. 첫 만남에도 어머님이 무례하게 저 찾아오셨을 때 그냥 넘어갔어요. 충분히 더 좋은 며느리 얻고 싶어 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제가 지금도 그렇게 싫으세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머님이 원하는 걸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남편의 면허 취소 사건 이후로 참고 독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길들이 시어머님 한 소리에 와장창 무너져 버렸습니다. 평소엔 더한 말도 하시는 분이었으나 그날만큼은 친정 부모님을 떠올리니 더 화가 나 심하게 말이 나와 버렸네요. 엄마, 왜 그래? 세인이가 얼마나 나 때문에 고생하는 줄 알아? 지금 세인이 홀몸도 아닌데 이렇게 스트레스 주면 어쩌자는 거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세인이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세인아, 너 괜찮아? 방에 들어가 있어, 얼른. 남편이 서둘러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시어머님은 완강했습니다. 오히려 제 탓을 하였죠. 제가 남편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초에 결혼을 시키지 말아야 했었다고 더 화를 내었죠. 어머님이 더 화를 내니 남편은 말을 아꼈죠. 내 아들 아주 조정 잘 해놨구나. 너 우리 아들이 얼마 버는 줄 알구나 하고 나한테 대드는 거니? 우리 아들 나가서 월 3천 버는 애야. 아니, 이것보다 이제 더 벌겠지. 너같이 꼴랑 2, 300 버는 애랑 급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니? 본수에 맞지 않는 시집 왔으면 처음 했던 것처럼 조신한 척이라도 해야 봐줄만 하지. 너 지금 어쩌려고 이래? 당장 이혼당하고 너랑 니애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이게 아주 눈에 패는 게 없어가지고 어딜 대들어? 우리 아들이 문제라고. 너 같은 걸 만나서 아직까지 페이닥터 나하고 너만 아니었음 병원 차려주겠다는 여자들 줄 섰어. 알아? 두두둑 현관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에 모두들 현관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희 아빠였네요. 오늘 그렇게 제가 울고 간 것이 신경 쓰여 최서방 기 좀 살려줄 겸 저 위로도 해줄 겸 위로자 방문했던 것이었죠. 전 그렇게 아빠 가슴에 대못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딸이 시댁에서 이런 처우를 당한 걸 본 아빠는 너무 놀라 들고 오신 소지품을 떨어뜨린 거였어요. 사돈, 지금 말 다 했습니까? 그동안 우리 딸한테 이렇게 대한 겁니까?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발이 부르트도록 최서방 먹여 살린 것도 모자라서 지금 사돈한테 이런 취급받고 그동안 지내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 광경이 사돈이 늘 우리 딸에게 하는 행동 맞나요? 자네 이런 걸 보고도 우리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허락받으러 왔었나? 자네가 말해보게. 아주 교양 없게 남의 집에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지금 뭐가 어째요? 아니, 내 말이 틀려요? 입장 바꿔 생각해도 이렇게 기우는 결혼 누가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덥석 시집을 오나요? 양심도 없어 유분수지. 그 딸을 보면 그 집안을 안다고. 의사라고 홀랑 넘어가서 옳다구나 시집 보낸 그 집구석도 똑같지.
내가 우리 아들 봐서 그동안 참았는데 오늘은 못 참겠네요. 막상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애들 이혼시키자고요. 우리 아들이야 의사니 재장가 가도 잘 갈 거고 애는 그쪽 내가 키워도 상관없으니 이혼만 해줘요. 너 당장 이혼해. 너가 어디 페이닥터 할 급이니? 너 병원 차려준다고 한 사람들이 줄을 섰어. 알아? 번갈아 아빠와 남편을 보며 말을 하시는 시어머님을 보고 허탈하고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니, 이제 제 뒤에서 숨어 눈치만 살피는 남편이 세상 쪼다 같아 보였네요. 저랑 저희 아빠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는 꼴이라니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다시 만회하려고 하는 남편, 우리에게 와준 아기 천사, 이 모든 걸 내가 떠안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생활은 안정되어 갈 것 같았고,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던 어머님도 나중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 나만 참자, 나만 잘하자, 내가 더 열심히 하자, 제 스스로만 달달 볶았네요. 시아버님과는 전혀 트러블이 없었기에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제 교만이었습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어머님도 마찬가지니까요. 예쁜 아기를 낳아도 제가 낳았다는 사실에 또 아기도 미워하실 것 같았어요. 이젠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오픈하고 정말 끝을 내야겠다 싶었어요. 이미 어머님 눈엔 의사의 환장에 어떻게든 결혼까지 해 아들만 고생하고 저는 남자 잘 만나 편히 사는 여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말대로 이혼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월 3천 버는 아들이요? 아드님이 그러던가요? 세인아, 그만해.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나중에 우리 둘이 얘기하자. 엄마한테는 내가 천천히 얘기할게. 진정해. 그래, 너 말 잘했다. 이혼 절대 부르지 말아라. 월 3천이 뭐니? 지금쯤 더 벌 텐데 네가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다시 만날 순 있겠니? 애 딸린 이혼녀일 텐데 내가 그렇게 혼인신고 늦게 하라니까 에휴, 말도 안 듣고 정말. 이게 뭐야? 애까지 생겨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님의 막말은 여태껏 들었던 막말 중에 최고치를 향해 갔죠. 아니, 이런 김에 어서 떨어져 나가라고 저에게 더 심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기대에 부응해드리기 위해 저도 어머님께 모든 사실을 오픈했습니다. 월 3천 버는 아들, 치과 의사 면허 잘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우리 의사 아들 하세요. 어머님 아들 지금 제가 먹여 살리고 있어요. 아세요? 결혼 전에 이미 면허 취소 당했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백수입니다. 근한 대출도 안 나는 백수요. 알겠어요? 어머님, 머리에 좀 빠르신 분이니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어머님 백수 아들, 그동안 저녁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지내고 있어요. 실질적 이 집 대출값, 생활비 다 제가 벌고 있고 어머님 아들 입에 들어가는 식대도 아쉽게도 제가 번 돈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어머님 철마다 여행 경비, 용돈, 선물 다 제 돈으로 한 거고요. 어쩌죠? 월 300버는 며느리가 아끼고 아껴서 힘들게 이 집 이끌고 있었네요. 3년 뒤 면허 재교부 신청할 수 있죠. 과연 쉽게 나올까요? 어머님, 이제 무능한 아들 데려가세요. 반품합니다. 전 이제 여기서 손댈 거고 어머님 하신 말씀대로 아드님 재장가 가시는데 방해되지 않게 태어나지도 않은 저희에게 친권 양육권 제가 가져갈게요. 더 이상 왈가왈부 말고 협의 이혼으로 끝내죠. 하고 방에 들어가 아빠 보고 트렁크 싸는 걸 도와달라고 했네요. 그래도 시어머님은 남편을 보고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토록 믿는 아들, 이제 의사 면허도 없는데 어떡하나요? 남편도 제가 이렇게 터트릴 걸 예상 못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고요. 시어머님은 놀다
남편 보고 얼른 얘기하라고 다그치는 모습 뒤로 짐 싸서 나왔네요. 집 가는 길 친정 아빠 보고 너무 죄송하다고 했어요. 친정 아빠는 그래도 집 가는 길 절 많이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친정에 와 남편, 아니 전 남편 전화를 받고 협의 이혼하기로 결정했네요. 그동안 제가 뭘 지키려고 이렇게 아득바득 미련하게 살았나 싶기도 하며 허탈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남편은 면허 재교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로스쿨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혼을 결정했지만 중간에 시어머님의 장문에 톡 놓아 있었고 미안하다는 말, 제가 꼭 듣고 싶었던 그런 말이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용서되진 않고요. 전 남편이 힘들어해 문자를 보내셨다는 것도 알거든요. 어머님의 욕심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문자를 보고 그냥 일십했네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은 엮이고 싶지 않아서요. 잘못 끼운 단추 지금이라도 다시 끼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동안 아이는 출산하여 간간히 면접, 교섭권에만 아이를 만납니다. 남편이 시험에 붙어 다시 떳떳해지면 프로포즈를 하겠다고 재결합을 하자고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제 자신을 지키고 제 인생을 살아가 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많이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인생에 이렇게 큰 교훈을 남겨줬던 사람이라 좋은 기억만 남기려고 애쓰고 있어요. 쓰다 보니 길지 않은 인생, 저에게도 큰 시련 하나가 왔다가 갔구나 싶네요. 지금은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제 인생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딸이 있기에 오늘도 열심히 살아간답니다. 이 시대의 돌싱맘들 화이팅을 남기며 글을 마칠게요.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